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조금 전에 마무리됐습니다. 현장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백상현 기자, 오늘 합동 감식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경찰과 국과수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불이 난 아울렛 건물 지하 1층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합동 감식은 조금 전 마무리됐는데요. 감식반은 처음 불이 난 곳으로 추정되는 지하 1층 하역장에서 화물차 등 잔해물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거한 잔해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분석을 통해 발화점이 화물차인지 아니면 그 주변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가연성 물질이 검출되는지도 판단할 계획입니다. 잔해물 중에 담배꽁초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감식반은 불이 났을 당시 스프링클러나 연기를 없애는 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증거물 분석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다고요? 네, 오늘 오후 이 화재 현장에 합동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이 합동 분향소를 찾은 유족들은 이 철저한 수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가족들은 원인 규명이 먼저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공동 대응을 위한 유가족 모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후 합동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철저한 원인 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불이 난 현대 아울렛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이 되면 현대 아울렛은 유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화재 현장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이후 여야의 공방이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논란 등과 관련해 책임을 묻겠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모레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를 한다는 계획인데 여당은 국정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 걷기에 불과하다며 해임 건의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 169명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 발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성과 없이 외교적 참사로 끝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대통령실 외교안보 책임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그간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외교 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제적 3분의 1 이상 발의하고 과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됩니다. 169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지만 국회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훼손한 주체는 민주당이라며 해임 건의안 제출은 국정방해용 발목 걷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에는 건의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국회의장 면담 등을 통해 본회의 상정 저지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걸핏하면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해임을 조자룡 헝칼 쓰듯 꺼내고 있습니다. 발목 잡기를 넘어선 협박에 가까운 것입니다. 국회를 찾은 박진 장관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당리당략으로 다수 힘에 의존해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에 대해 본질은 비속어가 아니라 동맹국 폄훼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다만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법적 대응에는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단체 6곳은 오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사태를 수습하는 유일한 방책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진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언론단체는 국익을 해치는 건 대통령의 거친 언사이지 이를 보도하는 언론이 아니라며 보도를 통제하는 게 국익이라고 착각하는 시대착오적 언론관을 어찌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우리 외교 당국이 미국 측에 직접 관련 설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향한 발언이 아니라는 내용이었는데 백악관에서는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우리 외교 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에 입장을 설명했고 문제 없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윤 대통령 발언이 미국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다며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측에선 잘 알겠고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현지 시각 22일 오전 대통령실의 해명 직후 조태용 주미대사가 백악관을 접촉하고 주미대사관에서는 미 국무부에 김은혜 홍보수석 발언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이후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먼저 관련 설명을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한 경우도 없었다는 게 이 당국자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태용 주미대사는 윤 대통령 순방 기간 한미 정상이 3차례 만났고 바이든 대통령 방한 넉 달 만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한국 방문을 앞둔 상황을 예로 들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활발하고 끊임없는 고위급 교류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게 됨으로써 한미 관계가 더욱 굳건하고 또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전기차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 조 대사는 미국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어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외국산 차별 금지라는 원칙과 법 집행 과정에 논리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출 혜택을 한 번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리와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빚 갚을 능력이 크게 위축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오수호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4월부터 시작돼 6개월 단위로 4차례 연장됐는데 한 번 더 시간을 주기로 한 겁니다. 그동안 362조 원 정도의 대출에 대해 만기를 늘리거나 원리금 상환을 미뤄줬는데 6월 말 기준으로 아직 141조 원가량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자는 57만 명에 이릅니다. 이번 만기 연장은 최소 6개월 단위로 길게는 3년까지, 상환 유예는 최대 1년 동안 가능합니다. 김주영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부실을 미루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상환 능력 회복을 돕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소상공인 영업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탓에 회복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입니다. 금융위는 예정대로 조치를 종료할 경우 많은 사람이 채무 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 등 금융권이 부실을 떠안게 돼 금융 시스템에 위험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끝난 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재연장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신용불량 위험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이미 마련된 새출발 기금을 통해 빚을 장기 분할 상환해주거나 탕감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이를 대물림까지 한 법인 대표 등 탈세 혐의자 30여 명을 선별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한 한 법인. 택지를 낙찰받은 시행사의 주식을 미성년자인 사주 자녀에게 액면가로 넘겼고 이 주식은 5년 만에 200배 상승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이 탈루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 대표는 회사가 개발한 특허권을 자신의 명의로 출원한 뒤 이를 회사에 다시 양도하는 수법으로 법인 자금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대학생인 자녀에게는 계열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사업 정보를 미리 제공해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으로 개발 이익을 독식하거나 법인 재산을 편취하고 자식에게 대물림까지 한 탈세 혐의자 32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변칙과 탈법으로 조성한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사주 자녀는 경쟁 없이 일방적인 기회를 받아
젊은 나이부터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고도 법이 규정한 세금은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사업 형태나 거래 구조를 새로 설계하거나 신종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등 탈세 유형이 더욱 진흥화되고 있다며 변칙 탈세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오늘부터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개량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기초 접종을 마친 고위험군이 우선 접종 대상이고 접종은 다음 달 10일에 시작됩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BA.1을 기반으로 한 개량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은 60살 이상과 면역 저하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등입니다.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이 기존 백신에 비해 BA.4와 BA.5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1.69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병이 발생하는 것은 못 막더라도 중증화되고 사망하는 것은 분명히 막는다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이나 질병청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전 예약을 통한 접종과 당일 접종 모두 다음 달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당일 접종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SNS를 통해 예약하거나 직접 병원에 전화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50대와 기저질환자, 18살 이상 성인도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은 가능합니다. 방역당국은 마지막 접종일이나 확진된 뒤 4개월 이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다만 개량 백신은 추가 백신으로만 활용할 수 있어 1, 2차 접종까지 마쳐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다음 달부터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사 키트 수요가 늘면서 정부가 모든 편의점에서의 판매를 허용했지만 이달 말로 한시 조치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9천여 명으로 화요일 기준으로 11주 만에 가장 적게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등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공개 변론을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변론을 시작했는데 한동훈 장관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과 관련해낸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2달 전 열렸는데 법무부가 청구한 사건에서 또 한 번 공개 변론이 열린 겁니다. 오늘 변론엔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가 이건 선을 넘은 것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선언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을 부패와 경제범죄 2가지로 제한했습니다. 또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안 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발인 이의 신청 권한도 없앴습니다. 이 같은 개정법이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침해한다는 게 법무부와 검찰의 입장입니다.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목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가 근거입니다. 또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나 회기 쪼개기 등으로 법 절차를 어겼다고도 주장합니다. 반면 국회는 검찰이 독자적 권한을 가진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률안을 심사하고 의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명백한 국회법 규정 위반이 아니면 국회 운영의 자율권을 존중해 왔습니다. 또 수사권이나 기소권 같은 검사의 권한은 법률로 정한 권한에 불과하며 국회의 법 개정으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다 설령 법 개정으로 검사의 권한이 침해됐더라도 헌재는 그 여부만 확인할 뿐 법령 위헌 선언은 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당초 개정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법안 시행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2달 전 총격으로 숨진 일본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국장에는 한덕수 총리와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 등 각국 조문 사절단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아베 전 총리 국장에 반대하는 집회가 오늘도 도쿄 도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일본 무도관에서 아베 전 총리의 국장이 거행됐습니다. 후지산 형상으로 꾸며진 행사장 식단에는 아베 전 총리의 대형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의 생전 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이 흘러나오고 기시다 총리와 스가 전 총리 등의 추도사가 이어졌습니다. 아베さん、安倍総理、お疲れ様でした。そ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どうか安らかにお休みください。 아베의 가족과 일본 정계 인사들에 이어 해외 각국에서 방일한 조문 사절단도 식단에 헌화했습니다. 행사장 인근 공원에는 일반인을 위한 헌화대 2곳도 따로 설치돼 헌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아베의 유고를 실은 차량이 자택에서 국장 행사장인 일본 무도관까지 이동했고 일부 교통 통제와 함께 경찰의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국장 거행의 주된 이유로 내세웠던 조문 외교도 시작됐습니다. 주요 7개국 정상은 불참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어제 미국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 타이완 정세 등을 논의했고 인도와 싱가포르, 호주 총리 등도 일본을 찾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해리스 부통령과 만나 한미 관계와 한반도 문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국장에 참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아베 전 총리 국장 반대 집회는 오늘 또 도쿄 도심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소행성의 충돌 위험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기 위한 인류의 첫 실험이 진행됐는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발사한 미국 우주선이 10개월간의 긴 비행 끝에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에 오늘 오전 정확히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주 기자입니다. 3, 2, 1. 지구에서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소행성 다이모르포스에 우주선이 정확히 충돌합니다. 우리 시각 오늘 오전 8시 14분, 우주선이 지구를 떠난 지 10개월 만입니다. 쌍소행성 궤도 수정 실험, 이른바 다트 우주선은 지난해 11월에 발사됐습니다. 우주선은 충돌 4시간 전인 약 9만 킬로미터 밖에서부터 카메라에만 의존해 자율 비행을 하다가 소행성에 충돌했습니다. 시속 2만 2천 킬로미터의 운동 충격체가 된 우주선은 충돌 직전 다이모르포스의 이미지를 전송한 뒤 신호가 끊겼습니다. 인류가 소행성 충돌로부터 지구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실험실 밖 지름 160m 실제 소행성에 실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We're taking a giant step in planetary defense. 이번 충돌로 소행성의 궤도가 실제 바뀌었는지 등은 지상과 우주망원경 관측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한편 충돌 이후 상황은 충돌 3분 뒤 55km 상공을 지나는 이탈리아 우주국의 큐브셋인 리시아 큐브가 촬영해 지구로 전송합니다. 또 나사는 2년 뒤 유럽 우주국과 헤라 미션을 통해 정확한 결과를 확인합니다. So there are no known asteroids that are large enough in size and headed towards Earth in any time soon. This is a test in the event that one were ever discovered. 이러한 결과물들은 실험실 내 충돌 실험을 통해 마련한 컴퓨터 모델을 개선하고 지구 충돌 코스로 다가오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방어하는 전략 수립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우크라이나산 사료용 옥수수 6만 1,000톤가량을 실은 선박이 지난 25일 인천항에 입항했다고 인천항만공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항구에 곡물 수출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중단됐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최근 재개되면서 이번 옥수수 운송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가을철 산간 지역에서 송이버섯 등 임산물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속반까지 꾸린 주민들은 방범 카메라에 드론까지 동원해 절도범 검거에 나섰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산간 도로에서 한 남성이 달아나는 승용차를 뒤쫓습니다. 수세요. 차 안에 실려 있던 검은 비닐봉투에서는 송이버섯 등 임산물이 나옵니다.
무게를 달아봤더니 1.2kg, 50만 원어치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린 남성,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이분이 지금 한두 번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을철 임산물 수확이 본격화하면서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송이 산지인 이 마을에서 올해 발생한 절도 피해액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방범 카메라까지 설치해 절도범 검거에 나섰습니다. 버섯 채취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주민들은 송이 지키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순번을 정해 하루 종일 산을 지키고 순찰을 돌 정도입니다. 하지만 역할을 나누고 차량까지 동원해 도주하는 일명 차떼기 방식으로 범행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정부의 그 양해를 받아서 저희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체력적으로 상당히 힘들어요. 또 나이 드신 또 어르신들도 계시고. 가을철마다 끊이지 않는 임산물 절도에 충청북도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공무원으로 대책반을 구성해 다음 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홍하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였는데요. 이후 노인 인구 빠른 속도로 증가해 3년 뒤인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운전을 하는 노인 인구도 늘면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시장 골목을 빠른 속도로 내달립니다. 사람과 차 사이로 아슬아슬 위태롭게 주행하더니 결국 사고가 나고 맙니다. 이 사고로 60대 할머니와 18개월 어린 손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내더니 공원 정문으로 돌진합니다. 사고 충격으로 나무 기둥과 지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데요. 70대 운전자가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착각하고 밟아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거나 차선 변경을 하다 일어난 접촉사고가 큰 충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70세 이상이 되면 위기 발생 시 대응하는 반응 시간이 배 이상 걸린다고 분석합니다. 젊은 사람은 보통 120도 정도 나오는 시야각이 고령 운전자는 절반 정도로 좁아집니다. 이렇다 보니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못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데요. 시력이나 청력 등이 젊었을 때보다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 변화를 잘 감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지난해에만 3만 건이 넘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달 평균 2천 건 넘게 발생하는 셈인데요. 최근 5년 사이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를 막기 위해 2018년부터 각 자치단체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면허 반납률이 2%에 그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인센티브 지급보다는 면허를 반납해서 생기는 이동의 불편함을 더 크게 느낀다는 얘기겠죠. 하루에 한두 번 대중교통수단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회성 교통증 10만 원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면허 반납을 유도하려면 대중교통망이 부족한 농촌 등 교통 소외 지역에서 이동수단 확충이 필요한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콜택시, 콜버스 운행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동권에 대한 제약을 이런 교통 서비스를 통해서 많이 보충시켜주는, 보완해주는 투트랙이 같이 가야지만이 궁극적인 이 자진 반납 제도가 활성화된다. 고령자의 면허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치매 등 인지검사 기준 강화와 함께 70세 이후부터는 적성검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제동과 핸들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율주행 기술로 고령층 사고를 방지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 하는 노년층이 있는 만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변동성 장세를 보인 끝에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며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92포인트 상승한 2223.86에 코스닥은 5.74포인트 오른 698.11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며 S&P 500 지수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홀로 매수에 나서며 소폭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애플의 신제품이 중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LG이노텍이 4% 넘게 약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가 하반기 업황 부진 우려에 52주 신저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전일 매각 이슈로 급등세를 보였던 대우조선해양이 하루 만에 18% 넘게 급락했습니다. 한편 HMM이 매각 기대감에 7% 넘게 강세를 보였고 하나투어가 나흘 만에 4% 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9원 80전 내린 1,421원 5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가을 정취가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도 안성의 모습인데요. 활짝 핀 코스모스가 깊어가는 가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8도까지 오르면서 다소 더웠는데요. 늦더위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구름만 가끔 낄 뿐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안팎까지 좁혀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는데요. 서울이 17도, 대구 16도, 전주 16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27도, 전주 26도, 대구 26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개천절 연휴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선선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